오늘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 챗 마지막 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열린 토론 단골 손님 두 분이시죠. 따뜻한 시선을 가진 미디어학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리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이슈를 경제로 풀어내는 전문가시죠.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두 분도 실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차 소장님요. 저는 뭐 피부로 느끼는 몇 가지 하고 이제 그 시선으로 느끼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관광객분들이 다변화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이제 시내를 나가 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단체 관광객들, 소위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깃발 관광객들이 많았었던, 그리고 이제 뭐 명동에 있었던 어떤 면세점 이런 데 있었다라면 지금은 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명동 같은 데 가면 동남아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유튜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기업들의 다양한 상품들의 제품 구성이라든지 매출,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우리 위상이 그만큼 커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격, 품격에 대해서 아주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유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제일 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몇 문단 있고 몇 분단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분단은 이렇게 좀 한국 학생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또 외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원외로도 이제 뽑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부 와서 이제 물론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냥 조금 얕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I love BTS 막 이래가지고 대학을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아주 그 지식이 굉장히 그 본격적이에요. 네. 뭐 역사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그 하이브 빌딩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막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사진도 많이 찍고,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 막 외국인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괜히 으쓱하기도 하고요. 그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러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뭐 열심히 보이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현재 교수 보고 한국에 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한 명도 없지만 계속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이 동남아까지는 뭐 외국까지는 못 갔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캐디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 소장님, 현재까지 누적 시청 수가 3억 뷰를 돌파했고요. 뭐 이러면 한번 경제지국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삽입곡 골든입니다. 빌보드 핫100 통상 5주째 1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지금 돌풍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많은 또 커버곡들이, 많은 또 우리 명품 가수들이 이 골든을 부르면서 이게 또 더 이제 흥행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일단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를 다룬 이 캐대언이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몇 가지 요소, 흥행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제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라는 원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를 그 외국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좀 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석의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 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됐고, 또 더군다나 주요 주제가 우리 K-팝이다라는 것들이죠. K-팝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뭐 먹거리라든지 뭐 김밥, 컵라면, 거기에 이제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참 캐릭터들이 잘 조화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거부감 없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그 도깨비와 저승사자라는 개념이 외국에서의 보던 그 시각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독특하죠.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 캐릭터를 좀 잘 만든 거 잘 이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보는 마지막 그것은 특정 캐릭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표. 그러니까 어떤 후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지금 물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특정 물만 나온다라든지 네. 그 상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들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컵라면이 나오고 거기에 김밥이 나오지만 땡땡땡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더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된 게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니 유 교수님은 더 이 캐대언의 이 돌풍 또 흥행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뭐 창의력과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과연 인기를 끌 것인가 막 이런 것들 한 학기 내내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잡은 막 이런 것들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일종의 아주 잘 갖춰진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낯설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경함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한 수십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캐대언 만든 그 라인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모든 문화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제작진 자체가 융합 덩어리예요. 이게 보면 감독은 캐나다죠. 물론 이제 그 한국과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아마 보니까 블로그에 그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여기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 그래서 이제 뭐 그 댄스와 관련된 거, 뭐 제작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괄을 한 넷플릭스에서도 아마 그렇게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소를 요렇게 해놓고 요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걸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재밌기도 하고 어디서 받는 것 같다 뭐 이렇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아주 기분 좋은 생경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판 그냥 완전히 어우러진 아주 그냥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졌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 상품이 터지면 그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K-팝 데몬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또 이 캐대언에 나오는 K-푸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조명을 받았어요. 또 네. K-뷰티 차 소장님 이른바 캐대언 낙수 효과 이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깜짝 놀란 게 최근에 혹시 서울 시내 광화문 한번 좀 나가보시죠. 광화문 나가보시면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한복을 갈아입고 맞죠. 돌아다니시는데 저승사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성분들은 단아한 한복을 입고 남성분들은 양반 복장이라든지 뭐 왕 임금 복장을 입었는데 지금 저승사자들이 돌아다니기 사자 시작했어요. 보이스. 예, 이게 이제 검정색 그 망토에 검정색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럴 정도이니까 먹거리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거기서 김밥 먹는 장면 정말 상당히 맛있고 그다음에 라면도 이제 종류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발빠르게 일부 기업에서는 캐던과 그 상표 계약을 맺고 특성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게 꼭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밥이라는 것을 먹다 보니까 김밥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김밥을 만들었던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에서 김밥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 남성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서양 여성분들 중에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뭐 이런 열풍들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국 화장품을 쓰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하게 되고 그걸 따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었던 특정된 정보이긴 합니다만 젊은 층들 뭐 10대의 여성 자제들이 외국 여행을 가겠다. 그럼 어디를 갈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한국,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화문 다니면 이제 가족들 다니는데 보면 그 아들 있는 집보다는 딸 있는 집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을 방문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정서인 한한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명동도 네. 그렇고. 자, 이걸 보면 글쎄요. 이 문화의 힘이 중국에서 은연중에 있는 이 한한령까지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입국자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와 이후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중국 관광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얼마 전에 월 단위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이다라는 것이 비공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부 한국에 대한 혐오, 뭐 중국의 사람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 분들이 해외를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들이 순위가 이제 한국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네. 시행이 이제 곧 시행이 되죠. 곧 말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오고 즐기고 거리상 가깝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에이펙 10월 말 11월 초까지 이어질 텐데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제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더니 네. 배우 이병헌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거 보면서 오징어 게임. 정말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아카데미 또 상을 받았는데 이른바 이제 이 K-컬처, K-콘텐츠, 캐디언이 뭐 정점을 찍으면서 거대한 성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싸이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외국에 이렇게 만나면 듀노 네. 싸이 막 이래가지고 강남스타일. 예, 막 이러면서 현지 막 이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스퀴드 게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그 K-팝 디먼 헌터스로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무슨 한국 자본이고 뭐 봉준호가 상을 받거나 아니면 박찬욱이 받거나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감정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상 받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상하고 그다음에 배우들 유명해지고 막 요렇게 하는데 하나 비어 있었던 곳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그동안 재패니메이션 막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제 소재로서 이제 등장하고 막 이런 약간의 어떤 그 코리아 애니메이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아시안들이 오면 이게 뭐랄까 이게 저거 부럽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정점에 또 이렇게 한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문화를 누리는 이 한국에서 아주 적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 한국적인 것 이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애니메이션까지도 우리가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K-팝 데모넌트스에도 한국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런 콘텐츠에서 우리만의 전통 문화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더 크게 흥행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저는 약간의 몇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쿵우 팬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쿵우 팬더도 중국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미국 자본으로 만들고 쿵우 팬더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상하이 지사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쿵우 팬더를 봤을 때 야, 저 중국 만화인데 되게 재밌다 이렇게 봤었어요. 굉장히 진짜 뭐 수십 번 봤던 건데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안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더헌도 일부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것보다는 알았던 것들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꼭 우리 것만 아니더라도 독창적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아기상어 아니겠습니까? 곧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기업을 아기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리 다 이제 우리가 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독창성 그다음에 그것들이 얼만큼 대중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정도라면 꼭 한국 것만 아니다 하더라도 하지만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접근성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더욱더 이것에 대한 폭발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거는 또 오히려 폐쇄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것이 좋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국내에서도 저기 뭐 홍어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홍어가 맛있고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한다는데 네.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꼭 그런 어떤 당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날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아기상을 그러니까 또 노래를 할 뻔했습니다. 네. 자, 유 교수님,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 참 이게 외국에 전달될 때는 해외로 뻗어 나갈 때는 좀 다른 경로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캐디언이 성공한 이유도 이걸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을 맡고 넷플릭스가 배급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저는 조금 뭐랄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뻐할 건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돼서 또 한국 문화가 또 이제 퍼지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이런 대박이 또 터졌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잔인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면 그 한국 100%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는 헐리우드가 만들어서 대신 헐리우드가 너무나 우리를 잘 관찰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약간 발가벗겨졌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온전히 그러니까 마치 그 봉준호가 상물 받았을 때 막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외국 갔을 때 뽀로로 보면서 막 울먹거리던 그런 감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 스텝을 써서 한국과 관련돼서 문화를 아는 사람들을 속속 뽑아서 돈을 이만큼 번 거예요. 거의 1억 달러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가 진짜 한국적이고 한국이 앞으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조금 잔인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고 배급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소프트 파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라는 말씀 좀. 근데 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이걸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은 한국계 감독인 캐나다인인 매기강 감독입니다. 자, 노래도 사실은 우리 한국계 이 작곡가들이 상당히 또 활약을 했고요. 근데 제작은 소니가 하고 또 배급과 투자는 넷플릭스가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거든요. 차 소장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 제조업체가 투자와 그것을 제조를 하는 거가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게 지적재산권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또 파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뭐 일부 라면 같은 경우 이런 뭐 캐더원과 맺었다. 그러면 이 라면에서 나온 로열티를 누가 가져갈까요? 결국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OTT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이제 문화를 창출하는 이렇게 제작사들 이런 쪽들도 정말 요즘은 정말 뭐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뭐 소니 드라마 몇몇 드라마들이 정말 TV 드라마답지 않게 제작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자주 보는데 열광을 하는데 결국 수익은 IP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 외국 자본들이 가져간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냉정한 광고주가 됐던 아니면 어떤 제작사가 됐던 이거를 팔아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거기 있는데 그러면 단일 국가 IP에다가 팔겠습니까? 글로벌 IP에다 팔겠습니까? 글로벌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글로벌 IP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는 인터넷 산업이 만들어놓은, 물론 그 전부터 산업의 개화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인터넷 산업이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제2의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거는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발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게, 그리고 상당히 또 논쟁이 또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캐대언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난 수익 가치가 있을 거란 전망 속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 작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국 제작사의 기획력과 자본력으로는 캐대언과 같은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거든요. 유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그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조금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R&D 막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R&D가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난 먹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그 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R&D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평균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5천만 달러에서 약 1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좋을 경우에 투자를 하면 그 정도 돈이, 이게 얼마냐면 1,350억, 80억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대박을 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이런 아이템을 진짜 개발했다고, 진짜 이 개발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들이밀었을 때 우리나라는 1,350억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예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만 지금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계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 채널이나 이런 것도 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저변이다라고 하면 살짝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걸 원해?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노 페인스 노 게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만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차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참 대박인데 우리가 못 만들어서 아쉽다. 아니다. 이게 그래도 세계적인 그 배급망이 있고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냐. 자,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2의 캐더니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제2의 땡땡땡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오징어 게임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적은 자본과 그다음에 싸이도 우리가 이제 배출을 해냈고, 봉준호 감독의 다양한 영화들도 배출해낸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들이 거뒀던 그러한 어떤 상품성과 그들이 거뒀던 수익에는 못 미치겠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 자본에 우리가 속할 수 없다라면, 우리 수많은 독립 영화들 중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애청자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보면 우리만의 스타일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관주도로 우리가 제2의 땡땡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또한 하나의 어떤 닫힌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오히려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캐대언을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유 교수님,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뭐 사자 보이스도 있고 헌드릭스도 있고 한데, 까치와 호랑이가 등장을 해요.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문화에서 등장하는 동물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영화에서는 소니 픽처스가 상업화, 대중화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맞아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까치와 호랑이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1000% 동의합니다. 이게 까치와 호랑이가 떴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야, 스티브 잡스가 주차장에서 시작했대. 주차장 만들어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요? 네. 그래가지고 막 어떤 특정한 그 지역사회에서는 막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는 못 보고 그런 것만 보는 건데, 야, 까치와 호랑이가 떴대. 그럼 또 뭐 없냐? 라고 얘기해가지고 온갖 동물들 다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까치와 호랑이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숙함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잡은 거죠. 까치와 호랑이는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에서 이걸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헐리우드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한국적인 뭔가 보편성이고, 다시 한번 뭔가 그 외국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진짜 첫 번째
제2의 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뭔가 뽀로로라는 엄청난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계속 또 뽀로로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유 교수님, 근데 이제 우리가 K 콘텐츠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게 할리우드 그러면 수없이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한 특정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의 이 깊이 또 이 두텁게 이렇게 이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는 K-팝 그러면 BTS, 블랙핑크, 또 영화는 기생충,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아이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뭔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되는 우리 맞습니다. K 문화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물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만은 처음에 뭐든지 시작할 때는 누군가 앞서가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들에 열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저것처럼 해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도 하고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기회거든요. 지금이 기회면 이게 하나 뭐 캐대언이 떴어.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이렇게 떴어.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인데 거기서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트렌드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웬만하면 K 붙어 있으면 다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트렌드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면 패러다임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프랑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1, 2년 무슨 히트 상품 안 나와도 프랑스에 여행 가고 싶고 프랑스 요리 먹고 싶고 뭐 미슐랭 뭐 이렇게 조금 생경하게 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제대로 워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쫙쫙 벌려면 이 패러다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떴을 때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서 누군가 관주도 막 이렇게 섣불리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 블랙핑크가 100개가 되는 블랙핑크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블랙핑크 뭐 스몰핑크 뭐 무슨 핑크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스몰 핑크에서는 조금 놀라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이벤트에서 트렌드에서 다시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역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차 소장님 바로 이 부분인데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좋으면 트렌드가 되면은 K를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 트렌드가 되는 K 뭐 경제적으로 볼 때 차 소장님 또 전문 분야시니까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걸까요? 요즘에 하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K를 다 붙입니다. K 민주주의, 뭐 K 워터, 뭐 K 뭐 자동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도 교수님의 그 3단계 발전론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거 굉장히 저도 감명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에서 트렌드로 넘어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제 이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 제 이제 바로 윗세대들을 놓고 보면 그때 이제 일본 음악이라든지 일본 문화에 심취했었던 세대가 바로 직전 윗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명동에서 일본의 백판이라고 그러죠. LP판. 그거 복사판 들고 다니고 여성분들은 일본 특정 잡지를 들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세대들이 쫙 하면서 지금 이제 대규모 일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K 문화들을 즐기는 층들이 10대, 20대가 많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앞으로 문화를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지갑을 열면서 향유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이게 주식시장에서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과거 이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다가 코로나 때 이제 화장품에 대한 것들이 딱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화장품이 올라간 게 이제 ODM 업체였습니다. 우리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 대신 ODM 업체라는 것은 상표가 없는 거죠. 상표는 이제 로컬 상표를 붙이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의 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배윤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K 화장품이야. 이 상표가 K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날 이게 정말 하다못해 이게 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중국이 만들었더라도 이게 K 화장품이야라고 하면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이 주가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가 아니겠나.
그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라고 하는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자칫 여기에 한국의 정체성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흥행하고 성공하면은 K를 붙일 수 있는데 정작 한국의 이 전통적인 것이다,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피자를 보고서 이게 K 피자야? 뭐 이러고 또 K 아메리카노야? 이렇게 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K 브랜드의 정체성, 유 교수님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그 소장님 브랜드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저는 네. K 브랜드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전략이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 하는 걸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이제 일단은 히트 상품이 조금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뭐 브랜드 컨셉,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퍼스널리티, 브랜드 에셋, 막 브랜드 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열 몇 개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뭔가를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장을 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섣불리 사실 몇 개 떴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실종되는 거예요. 이게 K야? 이게 K 맞아? 그러면서 막 이게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벤트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거는 파워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파워 브랜드가 나오면 아마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의리를 지키기 시작할 겁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K가 붙었어? 그러면은 조금 자기가 생각한 거랑 안 맞아도 그대로 뭔가 하는 이게 파워 브랜드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의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뭐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글로컬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유 교수님의 고민에는 차 소장님 약간 좀 네. 즉흥적이거나 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연구해서 고민해서 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더라도 녹여 넣지 않으면 너무 지금 우리 애드립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표면적인 현상 두 가지를 좀 대치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수님 해외 많이 나가시겠지만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었습니다. 어느 커피 전문점을 가도.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도 웬만한 나라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겼습니다. 스타벅스도 심지어. 그게 한국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본이나 동남아 뭐 홍콩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스타벅스에.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의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커피 문화의 전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앞서 언급드렸던 광화문에 나가보면 정체불명의 한복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한복이 과연 우리나라 한복이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의 외국에서 들어온 한복이고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그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뭘 한다라고 했었던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진들이 SNS에 돌아다닐 때 그 한복의 정체성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관이 주도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저도 차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어떤 한복은 저는 이거 한복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볼 때 이게 한복입니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님 예. 국내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제고도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리우드로 가서 만든 영화는 그다지 그렇게 또 호응을 못 받았거든요.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 이후에 시선을 끄는 영화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넷플릭스의 따뜻한 품을 좀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따가운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이제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해외 그 국제 세계 플랫폼과 관련돼서 그들이 만든 문법에 계속 이렇게 휩쓸리면 우리가 참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대거든요. 엄청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은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왜 그러냐면 클릭받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뭔가 영화를 만든다라든가 잘 만들어진 어떤 웰메이드를 만든다 그랬을 때 호흡이 조금 길더라도 계속해서 서사를 고민하고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그런 버릇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몇 초 안에 아니 시작하고 콘텐츠 영상 돌아가자마자 한 5초 안에 이게 뭔가 승부가 나야지 그렇지 않고 호흡이 길면 누가 보겠어요. 근데 사실 영화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버릇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고 막 이런 거라서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지금 뭔가 대박은 있어. 뭔가 이것저것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대박은 있어. 근데 뭔가 평균에 조금 상승, 뭔가 우위를 점하는 이런 콘텐츠들은 차라리 빈약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고요. 다시 막 해외 유튜브, 넷플릭스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과 관련된 걸 다시 또 백투 아울셀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넷플릭스는 우리 것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산업 체계와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또 우리 스스로의 산업 기반을 얼마나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유현재 교수께서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차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 이 K컬처가 세계 문화의 한 장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하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몇몇 그 대작들, 유명한 것들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병헌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과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명했을 때 서태지 씨가 왜 일본 가셨는지 일본에 생활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일본 사람들 못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걸어다닐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자기가 서태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일본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말씀하신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유럽 여행 못 가시죠. 이제 경호원 없이는 그렇죠. 못 가는 상황들이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문화 콘텐츠들을 이제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침투율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몇 유튜버들을 보면 각 전 세계 지방 소도시까지 우리 K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네.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성과를 내기 위한 조바심만은 좀 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유 교수님, 우리가 이 K컬처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 유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게 탄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그 피상적인 거에 이게 만약에 떴다라고 하면은 그 캐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한국에 했어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변에 한국적인 거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한국적인 걸 오해를 해서 어떤 특정한 걸 이걸 분명히 이게 들어가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한국적인 게 아니라 한국적인 게 매력적으로 뭔가 변형이 된 상태에서 그게 상품이 됐을 때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적인 R&D도 좋습니다만 때로는 소프트 파워 R&D가 엄청난 부를 또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도 문화가 바로 이 군사력이나 국방력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조셉 나이 같은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앞으로도 차근차근 하지만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또 줄기찬 또 경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유튜브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먼저 차 소장님께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튜브를 저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여가 생활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동일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면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가족들 유튜버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역시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고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또 형제들 간에 좀 티격태격하는 면들도 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생각의 전환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아 역시 우리가 국가라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사람 똑같구나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가끔 가다가 특이한 음식을 어머니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유튜브를 보고 금식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먹어보지 않았던 밖에서 외식을 해서 먹었던 것 중에 좋은 거를 어머니께 살짝 이렇게 흘려드리면 어머님이 또 유튜브 찾으셔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요즘은 또 연세랑 상관없이 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먹고 싶은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유 교수님 어떠세요? 그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레시피를 몰라가지고 요리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뭐 삶의 뭐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다음에 뭐 도대체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들 하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역기능 한참 얘기를 하겠죠. 하는데 또 순기능도 있는 게 최근에 저는 약간 그 재밌다고 느껴진 게 그 알고리즘 깨부시기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검색어를 이거 쳤다가 저거 쳤다가 막 이래봐요. 그럼 유튜브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예. 그게 또 색다른 재미예요. 그러니까 제 그냥 기준에서 제가 찾을 수 없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 그다음에 찾을 법하지 않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도 나왔다 뭐도 나왔다 막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바보 상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요. 요거 없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거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이 요즘 유튜브를 대하는 우리의 또 삶의 또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차 소장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유튜브 영향력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월 이용 인구가 4,700만 명. 우리 인구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거의 모든 인구들이 다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 순기능 말씀하셨는데 역기능을 말씀드리면 제가 안경을 2번 바꿨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역기능이 되는데 네. 제가 이런 농담을 좀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 최고 수준의 의미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국 휴대폰을 더군다나 이제 저가 휴대폰까지도 기능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유튜브 환경을 우리는 핸드폰에서 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유튜브를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유튜브 환경이 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게 되면 또 대중교통도 저는 한몫을 했다라고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들 뭐 보세요? 다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의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하드웨어의 파워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붙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안경 사고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유튜브에 중독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유튜브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꿈을 물어보면 유튜브를 만드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유 교수님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것이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성장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지금 엄청나거든요. 어떤 역사를 거쳐왔던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생각해 보면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한 뭐 19년 뭐 끼케야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사이에 일종의 특이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가 굉장히 너무너무 이 변화가 이제 컸고요. 잠깐만 짚어드리면 2005년에 이제 출발입니다. 그 페이팔이라고 그 결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하던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이 뭉쳐서 뭔가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공유해서 한번 올릴까라는 어찌 보면은 약간 와이낫 뭐 정신 뭐 이런 걸로 그냥 슬쩍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그 슬로건도 보니까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 예전 문법은 누가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 플랫폼에다가 어쨌든 뭐 방송국에 주든지 어떻게 되면 이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분명히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어떤 논리의 비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뭐 광고 한두 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06년에 굉장히 큰일이 벌어져요. 구글이 사버립니다. 구글이 사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때 이제 16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조그만 회사였어요. 조그만 하고 이제 뭐 스타트업 이 정도였는데 그걸 구글이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날개를 단 거죠. 그 다음부터 그 해 이제 2006년 말에 보면 그 미국의 타임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의 인물에 보면 유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어느 인물보다 이게 이제 뭐 강력하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인수하면서 사실은 그 돈과 관련된 게 이제 그 개입이 되면 사실은 발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플랫폼도 되고 사람들 뭐 고객도 유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국가에서 다 그렇게 대박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위일 거예요. 어딜 가든지 와이파이가 터지고 그다음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가 없대요. 무슨 무제한 데이터를 일반인이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 생활의 완전히 일부여 전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정말 이제 뭐 유튜브, 너튜브 다양한 또 별칭으로 불리는데 차 소장님 이게 또 경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한 조회수에 따른 수익도 올릴 수가 있고 또 광고라든지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생태계를 바꿔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전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뜨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로 네카오죠. 광고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가 집중적으로 가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갔다가 지금 그 광고가 유튜브로 가고 있죠. 그 광고가 이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유튜브 산업 생태계는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하드웨어가 일단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필요하죠. 거기에 그것을 이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것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광고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의 컨텐츠들 그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다들 이제 그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이제 광고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일종의 맞춤형으로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이제 유튜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뭐 광고 그러면 신문 전단지도 있었고 TV 광고도 많았는데 이제 유튜브가 마치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듭니까?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대략 한 5,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우리나라에 한 건당. 그러니까 이게 그 한번 이제 노출이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노출되는 광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이 수익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노출에다가 시간에 대한 것들의 수익을 좀 내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광고들이 있죠. 뭐 뒤에 이제 배너 광고라든지 앞에 뭐 이런 거라든지 특정 상품에 대한 협찬 광고라든지 요즘은 다양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단가가 나와 있냐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이제 광고주들이 지금 배유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한번 내가 이것을 클릭하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 동일한 반복된 알고리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제 아내 핸드폰과 같이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조회해 보면 아내가 가끔 당신 뭐 조회해봤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플랫폼에서 물건을 살 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좋은 현상이다. 그들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유 교수님 바로 이겁니다.
알고리즘이 어떤 원리길래 이게 궁금하고 이른바 알고리즘에 걸려서 자꾸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원리 또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아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음모론이 될 수도 있고 네. 아까 또 이제 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알고리즘이 최근에 막 그런 농담도 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말로만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뭐가 뜨더라.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광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유튜브가 제공하는 광고에서 가장 광고주들이 도대체 왜 좋아할까? 그러니까 많은 광고비가 지금 유튜브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이 타겟팅이 되는 거는 예전에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 다니고 막 그러면 사실은 타겟팅을 해봤자 그냥 한번 뭐 인구 통계학적이고 심리 통계학적이고 이러니까 이 매체를 사야지. 그래서 이 매체를 한 10억 산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태우고 이게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유튜브 광고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뭐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금되고 소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고 이게 소진된다는 개념은 누가 내가 원하는 타겟이 만약에 클릭을 했어. 그럼 그때 이제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찌 보면 광고주 입장에서 되게 심플하고 페어한 거예요. 효과적이네요. 굉장히 효과적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일종의 알고리즘이 뜨는 건데 특정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제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 것 같아. 근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어플을 대체로 깔어. 그러면 그 어플을 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줘. 그러면 쏴줘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디를 클릭하면 뭐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에서 밝히지 않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의 네. 어떤 일부로서의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플과 관련된 어떤 어플 타겟팅 비슷하게 이런 사안으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알고리즘에 잘 좀 올라타서 지금 차 선생님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게 노출이 많이 되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죠.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론을 하죠. 뭐 정확한 시간에 그 플랫폼 그 영상을 올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내용과 제목이 너무 괴리감이 벌어지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샵 하고 이제 이름을 많이 다는 건데 최대한 많이 걸리게 이제 공통 분모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때로는 정말 내가 이 컨텐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성을 다했고 이거는 네. 시청자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회수가 안 나오고 정말 어쩔 때는 그 영상을 쫓기다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정성이 덜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건 잘 안 될 거야. 네, 잘 안 되고 근데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정성이 덜 들어간 유튜브 그 프로그램 그 영상이 대박이 터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여기는 퀄리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복불복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알고리즘은 비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 정도는 우리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 교수님, 이 한국의 유튜브는 좀 수익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네. 경제 유튜브가 일반 여행 유튜브보다는 광고 단가가 좀 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센 게 경제 유튜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게 여행 유튜브 먹는 거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표가 각각 다른데 우리는 그 단가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비층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다양하게 있어서의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얹어서 하는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의 목적은 어느 정도의 모객만 되면 그 회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외부 광고를 또 따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원이 좀 다변화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재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정말 요즘에는 일반적인 매체보다도 전통적인 매체보다도 이런 개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찾는 또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나 또 사회적인 관련된 내용에서는 잘못된 정보, 또 허위 사실, 또 딥페이크나 또 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지점은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확정 편향이나 이 편가르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걸 가장 뭐 미디어 연구한 사람으로서 가장 경계하고 있고요. 그 국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형 뭐 DSA라든가 뭐 유튜브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지금 아까 뭐 농담 조금 섞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유튜브는 당분간은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쓰는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규제도 좀 촘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튜브의 구조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전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와요. 그럼 돈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돈으로 바꿔줄 때 너 거기서 어디서 갖고 왔어? 그다음에 그 안에 뭐 들어있어? 이런 얘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뭐 고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돈으로 바꿔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뭐 실버, 골드 막 이렇게 이게 좋죠. 좋고 많은 사람들이 MA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기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그 대중성만이 유일한 뭔가 그 기준이고 가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8대 2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80%의 매출을 20%의 고객이 사고 또 사고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유튜브에서 소위 말해서 클릭을 많이 받는 건 단짠 굉장히 자극. 그다음에 뭐 이쪽 아니면 저쪽 뭐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극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양극화도 되고 뭐 부의 양극화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에 양극화도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 조금 무리수를 썩는다. 그러면은 정말 허위 조작 뉴스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뭔가 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막 AI 잘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거의 막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복마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부 국회의원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예. 이 유튜브 본사는 해외에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법도 중요하겠죠. 유튜브의 이 무분별한 컨텐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양극화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참 규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것을 그것을 이제 막아달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글 본사가 제가 알기로는 꿈쩍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든지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거라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드는데 고물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고물이다라고 얘기해도 걔네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했었던 정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개정정지라는 것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극적인 일부 유튜버들이 오히려 자극적인 게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극적인 것도 계속 내보낼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들에겐 돈이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구글 본사와 정부의 협업인지 무엇인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계정 폐쇄라는 정책이 얼마 전부터 저는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정 폐쇄는 수익원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 극단적인 자극적인 것은 조금 잦아들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들이 통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선의에 기대는 방법밖에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겠나. 그래서 차제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뭐 갈라놓고 또 우리 사회에 또 해악이 되는 그런 또 영향을 줘서는 또 곤란할 테니까요. 자, 유튜브가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 보는 사람 개인 또 만드는 사람 개인 과연 어떤 태도와 또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조금 뭐 그 센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괴물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용자 입장으로만 이렇게 보면 유튜브 한 3시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거울을 봤어요. 그 유튜브 보지 않아도 거울 보면 깜짝 놀랄 얼굴인데
이게 또 이렇게 막 즐기다가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얼굴이든가요? 이건 뭐 그냥 혼이 빠지는 어떤 그런 아이고.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이런 거 한 거예요. 계속 이런 거. 넋이 나간 모습이군요. 역시 완전히 네. 넋이 나간. 그래서 가끔가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보면은 사람이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해봐야 내가 여기서 뭔가 후크가 돼서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세상만 생각하고 사람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거의 노예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는 가끔 거울을 좀 봐달라는 생각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이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허위 조작 그리고 가짜 그다음에 성는 뉴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 비난하거나 잡히면 뭐라 그러냐면 나만 그랬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때렸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해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울 한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조금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TV에 너무 이게 몰입되어 있으면 아유 TV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지금 유튜브의 상황이 아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맞죠.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차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보다 더 지금 진전된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경제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요즘 쇼츠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경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쇼츠를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쇼츠가 시간도 빠르고 내용도 더 내용이 정확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니까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정말로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 이제 강의를 한 걸 들었는데 그게 다 페이크였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광고 페이크였다는 것을 이제 봤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 내에서도 이게 과연 현실인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업들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개발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용자들부터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사용자가 다 부담한다라는 것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용자 스스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이 나갈 정도의 유튜브에 빨려들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을 스스로 유지하고 냉정한 생각들을 좀 하는 것들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논의할 때가 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문명의 이기라도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괴물이 돼서 인간을 집어삼켜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이분 마지막 곡은 유 교수님이 추천한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신지요? 조용필 형님의 바람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을은 사실은 바람이 전하는 어떤 소리를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짧게 한 대목만요. 살면서 듣게 될까 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운스는 아니네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며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챗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해 주신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차영주 마이저 경제연구소장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